솔직히 말하면 나도 흔들렸다. 코스피가 하루아침에 폭락하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나란히 급락하던 날이었다. 계절을 켜는 것 자체가 두려웠다. 화면을 보다가 손이 먼저 매도 버튼 위로 올라갔다. 중동 정세가 다시 불안해지고 미국 연준 관련 불확실성이 고개를 들고 환율은 치솟는다. 뉴스피드는 온통 공포 분위기였고 SNS에서는 지금 팔지 않으면 더 빠진다는 말이 넘쳐났다. 그것만이 아니었다. 방산주가 이틀 사이 50% 가까이 급등하면서 커뮤니티에는 지금 방산 안 사면 바보라는 글이 도배됐다. 나는 그 흐름에 올라타진 않았지만 그것도 그것대로 불안했다. 혹시 나만 기회를 놓치는 건 아닐까? 방산이 오르는 동안 반도체를 들고 있는 내가 무언가 잘못 판단하고 있는 건 아닐까? 주변에서 쫓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느끼는 그 묘한 조바심. 한국 주식 투자를 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것이다. 사람 심리가 참 묘하다. 주가가 오를 때는 더 오를 것 같아서 쫓아가고 주가가 내릴 때는 더 내릴 것 같아서 팔게 된다. 이것이 개인 투자자들이 구조적으로 손해를 보는 패턴이다. 항상 고점 매수에 저점 매도를 반복하게 되는 것이다. 시장은 이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한다. 오히려 개인들이 패닉에 빠질 때 정보력과 경험을 갖춘 기관과 외국인들은 그 반대의 행동을 한다. 한국 증시는 특히 이런 흐름에 더 취약하다. 글로벌 이벤트에 과민하게 반응하는 특성이 있고 개인 투자자 비중이 높아 심리적 쏠림 현상이 자주 발생한다. 외국인이 팔기 시작하면 개인들이 따라 팔고 외국인이 사기 시작하면 개인들이 뒤늦게 쫓아가는 패턴이 반복된다. 그 구조 안에서 돈을 버는 쪽은 매번 정해져 있다. 내가 어느 쪽에 서 있는지를 냉정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 혼란 속에서 스스로에게 딱 하나를 물었다. 지금 반도체가 구조적으로 안 팔릴 이유가 생긴 건가? 답은 아니오였다. 중동 갈등이 HBM 수요를 없애지는 않는다. 빅테크 기업들의 AI 투자 계획이 지정학 뉴스 하나로 취소될 리 없다. 반도체를 호르무즈 해협으로 수출하는 것도 아니고 전쟁이 나면 AI 서버가 갑자기 필요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주가가 빠진 건 그 회사의 펀더멘털이 나빠졌기 때문이 아니라 심리와 파생 상품의 기술적 요인 때문이었다. 머리로는 알면서도 계좌 숫자가 빨개지는 걸 보면 냉정함을 유지하기가 이렇게 어렵다는 걸 그날 다시 한번 뼈저리게 실감했다. 반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달랐다. 그들은 방산주에서 차익 실현을 하면서 동시에 급락한 삼성전자 우선주를 대거 사들였다. 다음 날 삼성전자는 급등했다. 패닉을 이용해 좋은 자산을 싸게 담은 것이다. 투자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이런 장면이 반복된다는 걸 알게 된다. 9.11 테러 때도 기회였고 2011년 미국 신용등급 강등 때도 3일 연속 폭락이 기회였다. 우리가 강등된 것도 아닌데 덩달아 빠진 것이 기회였다. 역사는 반복된다. 위기가 기회라는 말은 진부하지만 그 진부한 진실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은 언제나 소수다. 그렇다면 왜 지금의 반도체 업황이 단순한 경기 사이클이 아닌 구조적 변화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것을 이해해야 급락장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AI 모델이 질문에 답하는 속도가 왜 느릴까? 생각해 본 적 있는가? 검색창처럼 화면이 즉각 뜨는 게 아니라 한 글자씩 타이핑하듯 천천히 답변을 내보낸다. 신기하고 재미있어서 지금은 참고 기다리지만 만약 네이버 검색이 그런 속도로 작동한다면 아무도 쓰지 않을 것이다. 그 병목의 핵심은 연산 속도가 아니라 바로 메모리다. 아무리 강력한 GPU가 있어도 기억하고 불러오는 메모리가 느리면 전체 시스템이 느려진다. AI라 더 빠르고 더 많이, 더 정확하게 작동하려면 결국 더 좋고 더 많은 메모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HBM이 왜 갑자기 세상의 주목을 받게 됐는지 바로 이 이유다. AI 시장은 크게 학습, 트레이닝 시장과 추론, 인퍼런스 시장으로 나뉜다. 학습형이 전체의 약 20%, 실제 서비스를 운영하는 추론형이 약 80%를 차지한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추론형 시장이 이제 막 본격적으로 열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챗봇, 영상 요약, 코드 생성, 맞춤형 추천 등 AI가 일상에 녹아드는 서비스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구간이다. 학습형의 20%도 아직 다 차지 않았는데 추론형 80%가 이제 스타트를 끄는 것이다. 두 시장이 동시에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연산칩을 쓰든 메모리는 항상 옆에 붙어 있어야 한다. 연산이 있는 것엔 반드시 기억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AMD가 최신 AI 가속기 MI455 시리즈를 공개할 때 HBM을 16개나 탑재한 것,
그것이 바로 이 흐름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엔비디아와 치열하게 경쟁하는 AMD조차 메모리 탑재량을 대폭 늘리는 방향으로 설계를 바꾸고 있다. 브로드컴과 구글 TPU 같은 추론형 AI 반도체 플레이어들이 모두 메모리 공급망과 긴밀하게 연결되는 구조다. 온디바이스 AI, NPU, 맞춤형 반도체 등 무엇을 만들든 결국 메모리 수요를 만들어낸다. 글로벌 메모리 3사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모두 보수적인 증설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수요 대비 공급이 빠듯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서로 경쟁하며 AI에 수십조 원을 쏟아붓는 빅테크들이 메모리 확보에 사활을 거는 상황. 이것은 단순한 수요 증가가 아니라 구조적 수요의 폭발이다. 주가는 항상 실적보다 먼저 움직인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12개월 포워드 PER이라는 개념이 바로 이 때문에 존재한다. 앞으로 1년치 영업이익을 미리 주가에 반영해 두는 것이다. 그래서 실적이 좋게 나와도 이미 예상치에 맞게 선반영이 됐다면 주가는 오히려 빠질 수 있다. 반대로 실적이 예상치를 크게 웃돌거나 다음 분기 전망이 상향되면 주가는 또 치고 올라간다. 그래서 과거 실적보다 예측이 얼마나 정확했는지, 그리고 다음 분기 가이던스가 상향됐는지 하향됐는지를 보는 것이 핵심이다. 숙제 검사를 하는 것이다. 물론 이 흐름이 영원하진 않다. 언젠가 대규모 증설이 공급을 폭발적으로 늘리거나 기업들이 AI 투자를 줄이면 메모리 가격은 하락하고 주가도 그보다 먼저 빠질 것이다. 주가는 항상 실적보다 6개월에서 1년을 선행한다. 그 신호를 읽는 것이 투자자의 진짜 숙제다. 나는 이 질문을 꽤 오랫동안 들고 다녔다. 한국 주식을 하는 사람이라면 대부분 이 두 종목 중 하나 이상은 갖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이 시점의 결론은 이렇다. 둘 다 같되 삼성전자 비중을 조금 더 높이는 방향이 합리적이다. 2026년 3월 현재 SK하이닉스는 94만 원대, 삼성전자는 19만 원대에서 거래 중이다. 증권사별 목표 주가는 SK하이닉스가 11만 원에서 16만 원, 삼성전자는 21만 원에서 30만 원 수준으로 제시되어 있다. 이 숫자들은 어디까지나 참고용이다. 가이던스가 바뀌고 분기 실적이 발표될 때마다 계속 수정된다. 목표 주가를 보며 34만 원까지 들고 가야지 라고 결심하는 건 의미가 없다. 그보다는 업황의 방향성과 신호를 읽는 게 훨씬 중요하다. 지표만 놓고 보면 SK하이닉스가 더 매력적이다. 2026년 예상 영업이익률이 72%에 달한다는 전망이 나온다. 반도체를 직접 설계하고 만드는 제조업에서 70%가 넘는 마진을 낸다는 건 사실상 소프트웨어 회사 수준의 수익성이다. 엔비디아가 70%대 마진을 낸다고 하지만 엔비디아는 설계만 하고 제조는 다른 회사에 맡긴다. 직접 만들어서 70%를 낸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다. 밸류에이션도 삼성전자 대비 낮고 HBM 시장에서의 선두 지위는 확고하다. SK하이닉스는 현재 HBM 시장 점유율을 65% 안팎에서 유지하며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하지만 향후 그림을 보면 삼성전자가 더 흥미롭다. 이유는 세 가지다. 첫째, 삼성전자는 2026년 2월 HBM4를 업계 최초로 양산 출하했다. HBM3E 시장에서 SK하이닉스에 크게 뒤처졌던 삼성전자가 HBM4에서는 가장 빠른 주자가 된 것이다. 트렌드포스는 삼성전자가 HBM4 인증 레이스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삼성전자 자체적으로도 2026년 HBM 매출이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뒤처졌던 선수가 다음 세대에서 치고 나오는 장면, 이것이 투자에서 가장 흥미롭고 수익률도 높은 구간이다. 둘째, 파운드리 흑자 전환이 예상보다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 2023년 1분기 이후 분기마다 막대한 적자를 쌓아온 파운드리 사업부가 2026년 4분기에 흑자로 돌아설 것이라는 분석이 증권가에서 나오고 있다. 당초 2027년으로 예상됐던 시점이 크게 앞당겨진 것이다. 갤럭시 S26에 탑재된 엑시노스 2600이 2나노 공정에서 안정적인 수율을 보이면서 평택 파운드리 라인 가동률이 80%를 넘어섰다는 보도도 나왔다. 오랫동안 삼성전자의 발목을 잡아온 파운드리 사업이 드디어 전환점을 맞고 있는 것이다. 파운드리가 흑자로 돌아서는 순간 삼성전자의 기업 가치는 재평가받을 수밖에 없다. 셋째, 물량이다. SK하이닉스는 잘 만들지만 공장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다. 삼성전자의 생산 캐파는 SK하이닉스의 3배 이상이다. AI 수요가 더욱 폭발적으로 커지는 국면에서 충분한 물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은 결정적인 우위가 된다. 최고의 제품을 만드는 건 못지않게 필요한 물량을 언제든 뽑아낼 수 있다는 신뢰가 대형 고객사를 붙잡는 핵심이기 때문이다.
SK하이닉스가 풀캐파로 돌아가며 시장 기대치를 맞추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미스가 나오면 주가는 빠르게 반응할 수 있다. 반면 삼성전자는 점유율을 계속 늘려가는 방향에서 상승 여력이 더 크다. 나는 현재 삼성전자 60%, SK하이닉스 40% 정도 비중으로 천천히 리밸런싱하고 있다. 예전엔 반반이었다가 그전엔 하이닉스만 보유했던 시기도 있었다. 투자 철학은 시장 상황과 함께 유연하게 진화해야 한다. 완벽한 정답은 없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삼성전자의 변화 속도와 방향이 더 흥미롭다. 단, 이건 어디까지나 내 판단이고 나의 리스크 허용 범위에 맞게 설정한 비중이다. 지금 처음 시작하는 분이라면 무리하게 몰아넣기보다 분할 매수 전략을 추천한다. 한 번에 다 사는 게 아니라 정해진 날짜마다 혹은 일정 폭 이상 빠질 때 나눠서 사는 방식이다. 급락장은 두렵지만 분할 매수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급락장은 평균 단가를 낮출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심리적으로도 훨씬 안정적으로 시장을 대할 수 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자. 급락장에서 개인 투자자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나름대로 오랜 고민 끝에 정리한 원칙 몇 가지를 솔직하게 공유한다. 첫 번째, 언제나 현금을 일부 남겨두어라. 급락장에서 살 수 있으려면 살 돈이 있어야 한다. 모든 자금을 한꺼번에 투입하면 좋은 종목이 빠질 때 손가락만 빨고 있을 수밖에 없다. 전체 투자 자금의 20-30%는 현금이나 현금성 자산으로 남겨두는 습관. 이것이 급락장을 기회로 바꾸는 첫 번째 조건이다. 두 번째, 회사의 펀더멘털이 아닌 외부 변수 때문에 주가가 빠졌다면 그것은 위기가 아니라 기회다. 이 문장을 외우는 사람은 많지만 실제로 실천하는 사람은 극소수다. 그 실천의 차이가 수익률의 차이를 만든다. 코스피가 2008년 830포인트까지 빠졌을 때 그때 산 사람이 결국 가장 크게 웃었다. 물론 그때 살 수 있을 만큼의 현금과 담력을 갖추는 것이 훨씬 어렵지만 원칙을 만들어두면 조금은 덜 흔들린다. 반도체가 전쟁 때문에 안 팔린다는 근거가 없다면 그 급락은 기다려온 기회다. 세 번째, 급등한 종목을 쫓아가지 마라. 방산주를 급등 후 추격 매수한 투자자들은 결국 외국인의 차익 실현 물량을 받아낸 셈이 됐다. 회사가 이틀 만에 50% 이상 좋아질 수는 없다. 그건 기대감이 가격에 너무 빠르게 선반영된 것이고 선반영된 기대는 언제든 역으로 풀린다. 반대로 패닉 속에서 삼성전자를 담은 사람들은 다음 날의 반등을 누렸다. 시장은 매번 같은 방식으로 개인 투자자의 심리를 시험한다. 그 시험에서 합격하는 방법은 딱 하나다. 좋은 기업을 공부하고 빠질 때 살 수 있는 담력을 기르는 것. 그 담력은 해당 기업을 충분히 이해했을 때 비로소 생긴다. 네 번째, HTS에서 PER 같은 밸류에이션 지표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라. 좋은 회사라도 주가가 이미 많이 올랐다면 비싼 주식이다. 업종 평균 PER보다 높으면 비싼 것이고 낮으면 상대적으로 싼 것이다. 좋은 종목을 찾았다면 싸게 사야 한다. 이것이 전부다. 다섯 번째, 목표 주가는 참고용이다. 삼성전자 30만 원이든 SK하이닉스 160만 원이든 이 숫자들은 현재 시점의 추정치일 뿐이다. 중요한 건 업황이 꺾이는 신호를 읽는 것이다. AI 투자 수요가 둔화되거나 메모리 증설이 수요를 넘어서는 시점이 오면 주가는 그보다 먼저 신호를 보낼 것이다. 그때 팔면 된다. 여섯 번째, 차트에서는 고점이 아닌 저점을 봐야 한다. 진짜 좋은 종목은 저점이 계속 높아진다. 고점은 단기 가수요가 만들어내는 노이즈일 때가 많지만 저점이 올라간다는 건 그 회사의 기초 체력이 탄탄해지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다. 일곱 번째, 모르겠으면 지수를 사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직접 분석하기 어렵다면 반도체 ETF나 코스피 지수 ETF를 활용하는 것도 훌륭한 선택이다. 개별 종목을 잘 모르면서 몰아넣는 것보다 지수를 통해 분산하는 것이 심리적으로도 훨씬 안정적이다. 오르든 내리든 지수는 결국 회복해왔다. 적립식으로 꾸준히 담는 전략은 단기 수익률은 낮아 보여도 장기적으로 개인 투자자에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 중 하나다. 2026년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한가운데서 지금이 초입인지 중반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심지어 여의도의 유명한 반도체 애널리스트들도 이 업황이 이렇게 흘러올지 정확히 예측한 사람은 없었다. 미래는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구조적 성장이 이어지는 한 좋은 종목을 싸게 사는 습관을 가진 투자자에게는 기회가 계속 만들어질 것이다. 삼성전자를 손절하고 후회하는 대신 빠질 때 더 담을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 방산주를 쫓아가다 물리는 대신 왜 빠졌는지를 먼저 따져보는 것. 그런 작은 습관의 차이가 1년, 3년, 5년 뒤 계좌의 숫자를 완전히 다르게 만든다. 공부하고 원칙을 세우고 감정이 아닌 판단으로 움직이는 것. 그것이 급락장에서 흔들리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다.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어떤 비중으로 가져가고 계신가요? 처음 진입을 고민하고 계신 분, 지금 물려 계신 분, 반대로 수익을 내고 어떻게 할지 고민이신 분까지 모두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투자 전략과 현실적인 고민을 공유해 주시면 다음 컨텐츠에 반영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같이 공부하는 게 혼자 고민하는 것보다 언제나 낫습니다. 여러분의 하나의 댓글이 이 채널을 움직이는 힘입니다.